엄마, 이 국수 아빠 냄새나요. 항구의 매서운 칼바람 속 국수 한 그릇을 앞에 둔 아이의 울먹임에 윤정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린 순간 윤정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억짜리 모피 코트를 입고 서 있던 윤정의 눈앞에 4년 전 아들이 죽자마자 현금 10억을 챙겨 도망쳤다던 며느리 할인. 호의호식하며 잘 살 줄 알았던 그 여자가 지금 다 터진 운동화를 신고 덜덜 떨며 아이들에게 국물 한 숟가락을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 큰 돈은 다 어디로 가고 내 아들의 핏줄들이 이 엄동설 안에 길바닥에서 아빠 냄새를 찾으며 울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황금빛 가족분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큰아들 기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큰아들 기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윤정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잠을 잔 건지 뜬 건지 모를 밤이었죠. 침대맡 서랍을 열었습니다. 혈압약 2알, 무릎 연고, 손난로. 63이 되니 아침마다 챙겨야 할 것들이 부쩍 늘어났어요. 거실로 나와 큰아들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액자 속 태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41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이었습니다. 하루만 버티자.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4년이 지났는데도 이맘때가 되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먹먹해졌습니다. 숨을 쉬어도 가슴이 뻑뻑하고 밥을 먹어도 목구멍에 걸리는 것 같았죠. 수행 비서가 3억짜리 러시아산 모피 코트와 명품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벤츠 세단이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사모님,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실까요? 항구로 간다. 비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청담동 사모님이 갑자기 웬 항구냐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윤정은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현관을 나섰어요. 차가 한강변을 지나 인천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점점 거세졌어요. 라디오에서 한파 경보가 흘러나왔죠.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는 예보였습니다. 도로가 결빙되어 차들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쪽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어요. 낡은 만년필이었죠. 4년 전 큰아들 태연이 첫 월급을 타서 선물했던 것입니다. 25살 때였어요. 연구소에 막 취직해서 받은 첫 월급이라며 쑥스러운 표정으로 내밀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걸로 좋은 일만 기록하세요. 그렇게 웃던 아들이었어요. 윤정은 이 만년필을 줄 때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죽게 만들고 10억을 들고 튄 며느리 서아린. 그 여자만큼은 내 손으로 반드시 찾아내서 단죄하겠노라고요. 하지만 오늘 그 만년필로 적어내려갈 진실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길을 태연과 함께 달렸던 적이 있었어요. 아들이 25살 때였죠. 주말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드라이브를 다녔는데 그날따라 인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항구의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멸치국수를 먹었어요. 7,000원짜리 잔치국수였죠. 태연이 국물을 한 숟갈 떠먹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국수는 싱겁게 해요. 엄마 입맛이랑 딱이야. 그 웃음이,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윤정은 해마다 아들 기일 전날이면 이 항구를 찾았어요. 아들의 흔적이라도 더듬고 싶어서요. 인천 연안부두에 도착했을 때 짭짤한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 눈 섞인 바람. 포장마차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윤정이 차에서 내리자 수행비서가 재빨리 우산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녹아내린 눈이 섞인 흙탕물이 튀어 윤정의 이태리제 구두가 금세 더러워졌어요. 800만 원짜리 구두였죠. 포장마차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3억짜리 모피 코트가 이 거친 항구에서 유독 눈에 띄었거든요. 진주 목걸이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어요. 포장마차 사장이 윤정을 알아봤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어머, 작년에도 오셨죠? 그때 사장이 말을 흐렸어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묘한 침묵이 흘렀죠. 그때 국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멸치 육수 특유의 구수한 향기. 윤정의 발이 저절로 멈췄어요.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늘 아들 생각이 났거든요. 고개를 돌리니 포장마차 한쪽 구석에 여자 하나가 앉아 있었어요. 곰팡이가 핀 듯 시커멓게 때가 탄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흰색이었을 그 패딩은 여기저기 솜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머리는 질끈 묶었는데 군데군데 흰머리가 삐죽삐죽 나와 있었죠. 30 중반인데 40이 훌쩍 넘어 보였습니다. 국물을 휘젓는 손등이 갈라져서 핏기가 맺혀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톱은 깨지고 갈라져 있었죠. 겨울 내내 찬물에 손을 담갔던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 앞에 놓인 음식이었어요. 잔치국수 딱 한 그릇. 두 사람이 나눠 먹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죠. 7,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을 엄마와 아이가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며칠을 굶은 것처럼 허겁지겁 국수를 빨아들였어요. 후루룩 후루룩 소리까지 크게 내면서요. 국물 한 방울도 아까운지 그릇을 번쩍 들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국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어요. 엄마도 먹어. 엄마도 배고프잖아. 아이가 자기 젓가락에 국수를 잔뜩 말아 엄마 입으로 가져갔어요. 여자의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는 게 여기서도 보였습니다. 입술 끝이 터져서 피딱지가 앉아 있었죠. 배가 고파서 침을 삼키는 게 보였어요. 목젖이 꿀떡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배불러. 아까 밥 많이 먹었어. 민재야, 내가 많이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었어요. 여자의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고 볼은 움푹 패여 있었죠. 눈두덩이 푹 꺼져서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손등은 찬바람에 터져서 피가 맺혀 있었고 손톱 밑엔 까만 때가 끼어 있었어요. 그때 아이가 국물 한 모금을 홀짝이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의 소매를 붙잡았어요.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습니다. 엄마, 이 국수 아빠 냄새나. 여자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어요. 아빠가 우리 맛있는 거 사준다고 약속했던 그 냄새야. 아빠는 언제 와? 나 국수 안 먹어도 되니까 아빠 보고 싶어. 윤정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죠. 4년 전 죽은 아들 태연. 그 이름을 부르며 울먹이는 손주의 목소리가 차가운 항구 바닥을 송곳처럼 뚫고 지나갔습니다. 윤정은 그 여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비록 뼈만 남아 앙상하고 초췌해졌지만 그 큰 눈과 오똑한 코는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어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죠. 그때 여자가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봤어요. 눈물을 꾹 참으며 따스한 눈빛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옆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윤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야?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년 전 현금과 귀금속 합쳐 10억을 들고 도망쳤다던 바로 그 여자. 그런 줄도 모르고 예뻐했던 내 며느리 할인이었습니다. 35이 된 할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 단아하고 품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늘 깔끔하게 정돈했던 머리카락은 기름지게 뭉쳐 있었고 맑았던 피부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손주의 모습이었어요. 나뭇가지처럼 가느다란 팔, 앙상한 다리, 튀어나온 광대뼈. 7살인데 4~5살처럼 보였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게 분명했어요. 겨울인데도 얇디얇은 패딩 하나에 밑창이 다 다른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양말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코에선 콧물이 줄줄 흘렀지만 닦을 휴지조차 없는 듯 소매로 대충 훔쳤어요. 엄마, 나 아직도 배고파. 아이가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울먹였습니다. 그릇 바닥을 손가락으로 긁어서 국물 찌꺼기까지 핥았어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울 순 없었는지 재빨리 거친 손등으로 닦아냈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내일은 꼭 배부르게 해줄게. 윤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앞이 핑 도는 것 같았어요. 10억이라는 거금을 가진 사람이 왜 아이를 굶기고 있는 걸까요? 그 돈이면 평생 먹고도 남을 텐데 왜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 걸까요? 왜 7,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고 있는 걸까요? 저렇게 살 리가 없어. 그 돈을 가졌다면 저럴 리가. 윤정이 중얼거리는 순간 손에서 종이봉투가 스르륵 미끄러졌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과일이었어요. 사과와 배가 바닥에 대굴대굴 굴러갔지만 윤정은 줍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과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할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공포였습니다. 죄책감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들킨 사람의 눈빛,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었죠. 아이가 윤정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윤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 아이가 날 알아본 건가? 4년 만에 본 내 손주가 맞는 건가? 할인이 가방을 끌어안고 벌떡 일어섰어요. 아이 손을 꽉 잡고 골목 안쪽으로 빠르게 걸었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했죠. 아이가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잠깐, 할인아. 윤정이 따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 녹은 물이 얼어붙은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발이 헛디뎌 넘어질 뻔했죠. 옆에 있던 생선 장수가 팔을 잡아줬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조심하셔야지. 저 사람 좀. 윤정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할인은 이미 사람들 틈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두 모녀의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가련해 보였어요. 찢어진 패딩, 구멍난 운동화, 앙상한 어깨, 눈발이 점점 거세졌고 그들의 모습은 하얀 눈 속으로 점점 작아지다 사라져갔습니다. 포장마차 사장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 여자가 도둑이면 기일 전날마다 여기서 울겠어요? 윤정의 귀에 그 말이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 그게 저 여자 손님이요. 매년 이맘때쯤 오시거든요. 아들 기일이라면서 국수 한 그릇 시켜놓고 한참을 우세요. 혼자서 펑펑요. 기일 전날마다 여기서 운다고요? 윤정은 떨어뜨린 봉투를 줍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10억을 훔친 도둑이 저렇게 비참하게 살 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한 입도 먹지 않고 아이에게 국물을 먹이던 그 손, 갈라지고 터진 그 손등.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멀리서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가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고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정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미처 몰랐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차로 돌아온 윤정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도망자라면 왜 하필 오늘 이 항구냐? 태연의 기일 전날 아들과 함께 왔던 항구의 국수집.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묘한 일치였어요. 4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진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무언가 크게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4년 전 그날처럼 모든 것을 하얗게 덮어버리려는 듯이요. 4년 전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모든 게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큰아들 태연이 연구실 폭발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그리고 며느리가 10억 원과 함께 사라진 그날. 2022년 1월이었어요.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윤정은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태연은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41살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을 보며 윤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태연아, 내 새끼. 엄마가 왔어. 일어나봐. 옆에서 할인도 남편의 시신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었어요. 5살짜리 쌍둥이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엄마 옆에서 덜덜 떨고만 있었죠.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태연은 젊은 나이에 화학연구소를 운영하며 업계에서 촉망받는 인재였거든요. 3일장 내내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할인이는 울다 지쳐 쓰러지기를 반복했고 윤정도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둘째 아들 재현의 태도였어요. 형의 죽음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례식장 한쪽에서 회사 직원들과 무언가를 열심히 의논하고 있었죠. 윤정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재현아, 지금 뭐 하는 거니? 형이 맡던 프로젝트 인수인계 받아야 해요. 회사 일은 멈출 수가 없잖아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형이 죽은 지 이틀도 안 됐는데 벌써 회사 이야기라니요. 윤정은 마음이 불편했지만 재현도 나름의 방식으로 슬픔을 사귀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어요. 1월에 칼바람이 불어와 장례식장 안까지 한기가 돌았습니다. 쌍둥이들이 추위에 떨며 재채기를 하고 있었죠. 코끝이 빨갛게 변한 아이들을 본 할인이는 시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애들이 너무 추워하는 것 같아요. 화장하러 가기 전에 집에 가서 아이들 두꺼운 옷이랑 담요 좀 챙겨올게요. 할인의 얼굴은 사흘 내내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윤정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얼른 다녀와. 애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지. 아이들 데리고 가서 옷도 갈아입히고 올게요. 금방 올게요, 어머님. 할인이는 검은 상복 위에 코트를 걸치고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금방 올 것 같던 할인이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죠. 그때 갑자기 둘째 아들 재현이 휴대폰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집에 있는 금고가 털렸대요.
뭐라고? 비서 현아의 전화였어요. 서재에 있는 금고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안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이 모두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윤정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었거든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텅 빈 금고를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금 3억, 채권과 귀금속 2억, 총 10억 원 원어치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였어요. 둘째 아들 재현은 널기 나간 윤정의 어깨를 주무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충격이 크셔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가 본데 아까 형수가 금고 근처에서 서성이는 거 보셨잖아요. 그쵸? 윤정이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자 재현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부쩍 깜빡하시네요. 치매 검사 예약해뒀으니 내일은 병원부터 가요. 형수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재현의 그 자상한 목소리는 윤정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독약이었습니다. 형수님이 가져간 게 분명해요. 형수님만 집에 갔다 왔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 할인이는 왜 그런 짓을 해? 윤정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함께 살며 정을 나눈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재현이 비서 현아를 데려왔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아야, 내가 뭘 봤다는 거니? 현아는 눈을 내리깐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큰 사모님이 나가신 뒤에 저도 짐 좀 가지러 밖에 나갔었어요. 그때 큰 사모님이 젊은 남자와 함께 큰 캐리어 2개를 차에 싣는 걸 봤습니다. 젊은 남자? 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형수님이 그 남자 팔을 잡고 급하게 차에 탔습니다. 윤정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할인이는 다른 남자와 도망간 걸까요? 그때 재현이 옆에서 불을 지폈어요. 형수님이 형 없는 시집살이가 싫었나 봐요. 젊은 남자 만나서 돈 들고 도망친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윤정이 소리쳤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할인만 집에 다녀왔고 금고가 열려 있었고 젊은 남자와 함께 사라졌으니까요. 게다가 할인의 옷장을 확인해 보니 옷가지들도 대부분 없어진 상태였어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재현이 막았습니다. 어머니, 가족이 가져간 거라면 절도가 아니라 민사 문제래요. 괜히 신고했다가 집안 망신만 당해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할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친정에 연락해봐도 모른다고만 했죠. 윤정의 마음 한구석에선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할인이는 정말 그런 여자였을까?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정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할인이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그 증거였으니까요. 떳떳했다면 왜 연락 한 통 없이 사라졌겠어요? 결국 윤정은 할인을 남편 죽자마자 돈 챙겨서 젊은 남자와 도망친 나쁜 여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할인의 흔적을 집에서 모두 지웠어요. 사진도 찍고 물건도 버렸습니다. 손주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찢겨나가며 너희 엄마는 도둑이라는 낙인이 찍혔죠. 재현은 그 사이 형의 회사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형이 맡던 프로젝트를 모두 인수했고 이사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장례식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그가 회사에선 형의 유지를 잇겠다며 열정적으로 일했죠.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형 죽고 나니까 날아오르네. 원래 노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하지만 윤정은 그런 말들을 무시했습니다. 재현은 야심은 있어도 형을 해칠 만큼 나쁜 아이는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4년이 흘렀어요. 할인의 이름은 집안에서 금기어가 됐고
누구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할인을 다시 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10억 원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 리가 없었으니까요. 윤정은 서재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액자 속 태연의 웃는 얼굴을 바라봤어요.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걸까? 그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창밖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4년 전 그날처럼 모든 것을 하얗게 덮어버릴 듯이요. 윤정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비서 현아의 번호를 찾았어요. 그때 내가 본 게 진짜였을까? 정말로 젊은 남자가 있었던 걸까? 4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진실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자신이 크나큰 오해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현아를 불러서 그날의 진실을 다시 물어보기로요. 시장에서 돌아온 뒤 나흘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포장마차 구석에서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던 할인과 쌍둥이 손주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뼈만 남은 아이의 팔 갈라진 할인의 손등, 그리고 엄마는 배부르다며 거짓말하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윤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내렸던 눈이 아직도 정원에 쌓여 있었어요. 하얀 눈처럼 순백의 진실이 어딘가에 묻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억이라는 거금을 가진 사람이 왜 아이를 굶기며 살까요? 도대체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윤정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4년 전 그날 분명 자신이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걸 확인해 보기로요. 저녁 8시 윤정은 비서 현아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현아는 15년 동안 윤정의 곁에서 일한 오른팔이었어요. 52살의 그녀는 윤정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누구보다 가족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현아가 들어왔을 때 윤정은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부르셨어요? 현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렸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윤정은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맞은편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따뜻한 차 향기가 서재를 가득 채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현아야, 내가 물어볼 게 있어. 윤정이 입을 열자 현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찻잔을 들던 손이 바들바들 떨려서 차가 찰랑거렸죠. 윤정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사람의 작은 변화까지도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4년 전 그날 내가 봤다는 거 정말이야? 할인이가 젊은 남자랑 캐리어 2개를 들고 나갔다고?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어요. 윤정의 눈빛이 날카롭게 현아를 꿰뚫었습니다. 현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찻잔을 내려놓으려다 손이 너무 떨려서 탁자에 부딪혔죠. 달그락 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게 저는 그때 분명히 현아가 말을 더듬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눈동자는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윤정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더욱 강하게 압박했어요. 현아야, 내 눈 똑바로 봐. 정말로 내가 할인이를 봤어? 정말로 젊은 남자가 있었어? 현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서재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렸죠. 그 고요함이 너무나 무거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사모님, 현아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젖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전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뭐라고? 윤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킨 대로 했다니 누가 시켰다는 걸까요? 현아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재현 도련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재현이가? 윤정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둘째 아들 재현이 현아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말이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재현이가 대체 뭐라고 했길래 내가 그런 거짓말을?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현아는 흐느끼며 고백을 이어갔어요. 형수님이 집안을 좀먹는 거머리라고. 형님 돌아가시고 재산만 노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형수님이 금고를 털어서 도망간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고요. 현아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신 저한테 5천만 원과 비서팀장 자리를 약속하셨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죄송합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윤정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졌어요. 도자기 찻잔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깨진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마치 4년간 굳게 믿어왔던 진실이 깨지는 것 같았죠. 넌 내 곁에서 15년을 함께했어. 난 널 가족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날 속였구나. 윤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내 손으로 내 며느리를 내쫓게 만들었단 말이야. 윤정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4년 동안 할인이를 도둑으로 몰고 미워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사모님, 하지만 더 있어요. 현아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이 형수님한테 뭔가 협박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아이들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거요. 뭐? 윤정이 벌떡 일어섰어요. 도련님이 둘 다 데리고 사라지면 둘 다 끝장이라고. 한 명만 두고 가면 그 아이는 살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윤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주를 협박의 도구로 사용했다니요. 어미에게 아이를 선택하라고 강요했다니요. 그래서 할인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거였어요. 10억을 훔친 게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망친 거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재엔 두 여자의 흐느낌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마치 산산조각난 가족의 모습 같았죠. 너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할인이 주소 문자로 보내.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가. 윤정의 단호한 목소리에 현아는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은 혼자 서재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먼저 할인이를 찾아가 진실을 확인하고 모든 걸 바로잡아야 했어요. 창밖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 그날처럼 모든 것을 하얗게 덮으려는 듯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덮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할인이 가져가지 않은 그 10억. 그 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거의 한숨도 못 잔 채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팠어요.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아침 7시 윤정은 김 실장을 불렀어요. 4년 전 CCTV 원본 아직 있어?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업 서버에 있습니다. 재현 부회장님이 삭제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몰라서 따로 보관해뒀어요. 사실 재현 부회장님의 감시가 너무나 삼엄했습니다. 제가 입을 여는 순간 사모님의 안위까지 위험해질까봐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항구에서 형수님을 마주치신 사모님의 눈빛을 보고 이제는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윤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삭제하라고 했다고? 네. 장례 직후에요. 증거 보전한다면서 원본을 다 가져가셨는데 저한테는 삭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윤정은 서재로 김 실장을 데려갔어요. 노트북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4년 전 그날 할인이 현관을 나서는 장면이었어요. 처음엔 이상한 점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이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어요. 사모님, 여기 보세요. 형수님 발걸음이랑 바닥 그림자가 안 맞아요. 무슨 말이야? 프레임이 끊겨요. 형수님이 빈 가방을 들고 나가는 장면을 잘라내고 예전에 찍힌 무거운 가방 장면을 이어붙인 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림자 각도가 미세하게 달라요. 윤정의 손이 떨렸어요. 4년을 믿어온 증거가 조작된 영상이었다니요. 누가 이런 짓을. 접근 로그를 확인해 봤습니다. 편집한 사람의 계정이 재현 부회장님과 일치해요. 윤정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내가 본 게 이게 다였단 말이니? 목소리가 쉰 소리로 새어나왔어요. 윤정은 가슴팍을 쥐어뜯었습니다. 이 눈먼 노인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합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죠. 윤정도 그랬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쏟아부을 범인이 필요했고 며느리는 가장 쉬운 표적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사모님, 금고 기록도 이상합니다. 뭐가? 금고 비밀번호 변경 로그가 있어요. 큰 도련님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바뀌었습니다. 윤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루 전에? 네. 바꾼 사람은 재현 부회장님이에요. 금고 번호를 미리 바꿨다면 할인이는 처음부터 금고를 열 수도 없었다는 뜻이었어요. 도둑질은커녕 문턱조차 넘지 못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기 위해 재현은 처음부터 각본을 짜둔 거였습니다. 그럼 10억은 자금 추적을 해봐야 알겠지만 형수님 계좌로는 단 한 푼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윤정은 바닥을 짚은 채 꺽꺽거리며 울음을 삼켰어요. 자식이 형수를 모함하고 그 어미의 눈까지 가렸다니요. 사모님,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큰 도련님 사고 당일 기록이요. 김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재현 부회장님 계정으로 연구소 보안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있어요. 새벽 2시예요. 윤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태연이 사고를 당한 시간이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설마. 윤정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어요. 며느리를 모함한 것도 모자라 형까지 해쳤다는 건가요? 김 실장, 태연이 사고 기록 전부 다시 조사해. 보험 수익자 변경 내역도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나간 뒤 윤정은 큰아들 사진 앞에 섰어요. 액자 속 태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태연아, 엄마가 늦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찾을게. 윤정은 낡은 만년필을 꺼내 쥐었어요. 태연이 첫 월급으로 선물했던 그 만년필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줄을 적었어요. 할인이는 도둑이 아니다. 내 아들이 모함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할인이를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어요. 그리고 재현이 정말로 형을 해쳤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7시
윤정은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손을 저었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현의 눈과 귀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윤정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인천 연안부두이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남동의 번화한 거리가 지나고 좁은 골목들이 나타났습니다. 높은 빌딩 대신 낡은 건물들이 보였죠. 깨끗한 도로 대신 금간 아스팔트가 나왔어요. 윤정의 가슴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같은 서울인데 다른 세상 같았어요. 택시에서 내린 윤정은 현아가 보내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약재골목 뒤편 빨간 벽돌집. 골목을 걸어 들어갔어요. 발밑에 얼어붙은 물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비싼 구두가 금세 더러워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숨쉬기 힘들어. 아이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콜록콜록 끊이지 않는 기침. 윤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철제 대문 틈새로 안이 보였어요. 난방이 안 되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엔 물때 자국이 가득했어요. 바닥엔 전기장판 하나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 아이 둘이 얇은 이불을 덮고 웅크려 있었죠. 할인이는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호떡 반죽이었습니다. 갈라진 손으로 반죽통을 긁고 동전들을 세고 있었어요. 작은 비닐봉지에 담긴 동전들.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오늘은 약값부터 내고. 할인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윤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저게 내 며느리의 삶이었어요. 저게 내 손주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윤정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멈췄어요. 잠시 후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어요. 할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공포였어요.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킨 사람의 눈빛이었죠. 할인이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잠깐만. 윤정이 말했어요. 내가 훔친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알았어. 할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할인의 눈이 보였어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4년 동안 도둑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들어가도 되겠니?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이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윤정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했어요.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비어 있었어요. 김치 조금, 시든 파, 그리고 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약봉지가 쌓여 있었어요. 처방전도 보였습니다. 아이 이름이 적혀 있었죠. 애가 아픈 거니? 윤정이 물었습니다.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큰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윤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년 만에 듣는 그 호칭, 뼈만 남은 얼굴에서 나온 그 목소리. 그래, 할머니야.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방긋 웃었어요. 하지만 할인이는 재빨리 아이들을 뒤로 밀었습니다. 애들아, 저쪽에 가 있어. 할인이는 아이들을 방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당연했습니다. 4년 동안 도둑으로 몰렸으니까요. 내가 잘못했어. 윤정이 말했습니다. 현아한테 다 들었어. 재현이가 널 모함했다는 것도, 협박했다는 것도.
할인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리려 했어요. 하지만 재현 도련님이 제가 입을 열면 애들을 영영 못 보게 만들겠다고 어머님 손에 치매 약이라도 섞어서 정신병원에 가둬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전 어머님도 지키고 애들도 살려야 했어요. 할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인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콜록콜록 끊이지 않는 기침. 할인이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도 따라갔어요. 큰 아이 우주가 기침을 하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할인이는 익숙하게 아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숨 천천히 쉬어. 할인의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병원 가자. 윤정이 말했습니다. 할인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왜? 병원 가면 기록이 남아요. 주소가 노출돼요. 그러면 재현이가. 할인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알았어요. 재현이 아직도 할인을 찾고 있다는 거였죠. 윤정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픈 아이를 병원에도 못 데려가는 엄마. 약값을 위해 호떡을 팔아야 하는 며느리. 그게 4년 동안 할인이는 살아온 삶이었어요. 그래, 알았어. 내 방식대로 하자. 윤정이 말했습니다. 대신 지금 당장 애들 밥부터 먹이자. 따뜻한 거. 윤정이 밖으로 나갔어요. 골목 어귀에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떡볶이, 김밥, 어묵탕을 샀어요. 따뜻한 우유도 2개. 반지하로 돌아와 음식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할인 눈치를 봤습니다.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아이들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김밥을 한 입에 2개씩 넣었어요. 어묵을 국물까지 마셨습니다. 윤정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주가 먹다가 윤정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울어요? 아니야, 안 울어. 윤정이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도 그래요. 우리 밥 먹을 때 자꾸 울어요. 아이의 말에 윤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할인을 봤습니다. 할인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할인에게 다가갔어요. 할인아. 네. 할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라고 했다며? 많이 아픈 분이라고. 할인이는 돌아봤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원망하면 안 되니까요. 미움을 가르치고 싶지 않았어요. 윤정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도둑으로 몰린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할머니를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니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윤정이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4년 동안 정말 미안해. 할인이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4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2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아이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어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윤정이 눈물을 닦고 말했어요. 이제 내가 지켜줄게. 너랑 아이들. 그때였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할인의 낡은 청가방에서 빛바랜 수첩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윤정은 무심결에 그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보지 마세요. 할인이 당황하며 손을 뻗었지만 윤정은 홀린 듯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의 가계부가 아닌 윤정의 건강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어머님,
혈압약 식전 복용 오후 2시 오른쪽 무릎 연고 듬뿍 바르기 찬바람 부는 날은 절대 외출 금지. 뒷장에는 윤정이 다니던 병원의 예약일과 담당 의사의 성격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4년 전 도둑으로 몰려 쫓겨나던 그 처절한 날까지도 할인이는 이 수첩을 손에서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반지하 곰팡이 속에서 아이들과 굶주리는 동안에도 할인의 시간은 여전히 시어머니의 약 시간에 맞춰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 왜 아직도 이걸? 윤정의 목소리가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찢어졌습니다. 10억 원이라는 돈보다 훨씬 무겁고 따뜻한 진심이 그 낡은 수첩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짐승이다. 내 눈이 멀어서 너같이 착한 애를 지옥에 밀어넣었구나. 윤정은 할인의 갈라진 손을 붙잡고 바닥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4년 동안 쌓아온 증오가 참회의 눈물로 변해 터져나왔습니다. 윤정의 통곡 소리가 좁은 반지하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시각 집 밖 골목 어귀에서는 재현이 보낸 검은 패딩의 사내가 이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하게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부회장님. 노인네가 다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흩어지며 윤정과 할인에게 닥칠 또 다른 위기를 예고했습니다. 윤정은 큰아들 사망 당시 병원 기록을 열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해당 기록은 열람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내 아들 기록인데 왜 내가 못 봐요? 이미 다른 가족분이 원본을 가져가셨습니다. 4년 전에요. 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가족이라니. 그게 누구란 말입니까? 김 실장이 따로 움직였어요. 당시 담당 간호사를 수소문해서 찾아냈습니다. 퇴직한 지 3년이 된 50대 여성이었죠. 그날 기록 사본을 누가 가져갔는지 기억하세요? 간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회장님이 오셨어요. 가족이라면서 서류를 다 챙겨가셨죠. 재현이가요? 네. 장례 치르기도 전에 오셔서 급하게 가져가셨어요.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윤정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진실과 마주합니다. 어떤 진실은 알고 나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미 알아버린 진실은 되돌릴 수가 없죠. 김 실장이 보험 설계사 기록도 조회했습니다. 수익자 변경 상담이 재현 라인에서 진행된 흔적이 있었어요. 태연이 죽기 2달 전이었습니다. 형님, 보험 수익자가 원래 형수님이었는데요. 사망 직전에 부회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정은 서재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큰아들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4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였죠. 손이 떨려서 뚜껑을 여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안에는 태연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손때 묻은 수첩, 낡은 지갑, 그리고 만년필 케이스. 윤정이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분명 태연이 아끼던 만년필이 들어있어야 했는데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메모지가 하나 들어있었죠. 엄마 생신 선물, 각인 맡김, 태연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한 손글씨가 가슴을 찔렀어요. 윤정은 그 메모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생일 선물로 만년필에 각인을 새기려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만년필은 어디로 간 걸까요? 다음 날 윤정은 할인이를 찾아갔습니다. 반지하 방은 여전히 춥고 습했어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태연 씨가 마지막에 항구에서 어머님을 설득하려 했어요. 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태연 씨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회사 자금 흐름이 이상하고 동생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할인이 말을 멈췄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전에 사고가 났어요. 윤정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태연이가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네. 죽기 며칠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는 착한 분인데 누군가가 엄마 귀를 막고 있다고요. 그 순간 윤정의 머릿속에서 4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태연이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뭔가 할 말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윤정은 바쁘다며 끊어버렸습니다. 내일 얘기하자고요. 그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귀를 막았구나. 윤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내 손으로 아들 목소리를 막았어.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옵니다. 그때 조금만 더 귀 기울였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시간을 냈더라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후회는 가슴에 못처럼 박혀 평생을 찌릅니다. 그때 윤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현이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요즘 연락이 잘 안 되시네요. 윤정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그냥 좀 쉬고 있어.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다음 주에 병원 검진 예약 잡았습니다. 치매 검사도 같이요. 치매 검사. 윤정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재현이 계속 치매를 들먹이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기억을 흔들어야 의심이 사라지니까요. 알았어.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윤정은 할인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통화는 다 녹음할 거야. 문자도 캡처하고.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조심하셔야 해요. 재현이가 아직도 저를 찾고 있어요. 알아. 그래서 내가 직접 끝내야 해. 윤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흔들리던 눈빛이 이제는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김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감사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부회장님 계정 접속 로그가 이상하다고요. 뭐가 이상한데? 4년 전 사고 당일 부회장님 계정으로 연구소 보안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있대요. 새벽 2시예요. 윤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연이 사고를 당한 시간이 새벽 2시 17분이었어요. 그리고 사모님, 김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큰 도련님이 죽기 전날 남긴 음성 메모가 있대요. 연구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누군가 삭제하려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엄마, 재현이가 거기까지였어요. 메모는 중간에 끊겨 있었습니다. 윤정은 눈을 감았어요.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재현이가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걸까요? 진실은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완성된 그림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알아야 했어요.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그리고 손주를 위해 재현을 끝내야 해. 윤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차가운 1월의 달빛이 서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4년 전 그날 밤에도 이렇게 달이 밝았을까요? 윤정은 아들 사진을 바라봤어요. 태연아, 엄마가 늦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찾을게. 사진 속 태연이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따라 유독 슬퍼 보였어요. 윤정은 한남동 집에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재단 설립하고 지분 정리할 거야. 유언 공증도 다시 해야 하고 전화기 너머로 재현의 숨소리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욕심이 꿈틀거리는 소리였죠. 네, 어머니. 내일 저녁 7시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자서 눈가에 그늘이 졌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3억짜리 모피 코트를 꺼내 입었어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오랜만에 풀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청담동 사모님이 돌아와 있었죠.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일은 드물어요. 하지만 가면 뒤에 숨은 본심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죠. 김 실장이 서재에 녹음기와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외부 감사팀과 변호사가 별채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할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이는 안전한 곳에 있지? 네, 어머님. 이웃집에 맡겼어요. 넌 절대 들어오지 마. 밖에서 대기해.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녁 7시 정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재현이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효자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윤정에게는 그 부드러움이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들어와. 차 한잔하자.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윤정이 일부러 약병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대굴대굴 굴러갔죠. 재현이 주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선이 탁자 위 서리로 향했습니다. 유산 정리를 하신다고요? 그래. 이 나이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윤정이 천천히 약병을 주워들었습니다. 재현의 눈이 서류를 훑고 있었어요. 재단 설립 계획서, 지분 양도 각서. 그의 눈동자에 탐욕이 어렸죠. 10억 원 얘기 좀 하자. 윤정이 먼저 꺼냈습니다. 재현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어요. 하지만 금세 표정을 풀었습니다. 그 돈은 형수가 가져갔잖아요. 그래. 근데 이상하더라. 뭐가요? 10억 원을 가진 사람이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면서 살더라고. 재현의 손이 찻잔을 만지작거렸어요. 손가락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몰라도 되는 일이 있었죠. 선을 넘는 발언이었어요. 윤정은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몰라도 되는 일이 뭔데? 가족을 위해서요.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처리. 그 단어가 귓가에 박혔어요. 윤정이 탁자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 실장이 확보한 CCTV 원본 자료였어요. 이거 알아?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원본? 그거 이미 말을 멈췄어요. 이미 없앴다고 말하려다 삼킨 거였죠. 윤정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은 왜 죽었니? 정면으로 물었어요.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재현의 표정이 굳었어요.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입꼬리를 올렸죠. 사람은요, 죽을 때 죽는 거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의 죽음을 말하면서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한 짓이야? 어머니도 결국 돈밖에 모르잖아요. 재현이 역공을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평생 돈. 형이 더 능력 있으니까 형만 밀어주셨죠. 전 늘 2등이었어요. 그래서 형을 죽였어? 죽이긴 뭘 죽여요. 증거 있으세요? 재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탁자 위 서류를 훑어보더니 펜을 찾았어요.
유산 정리하신다면서요. 어디 서명하면 됩니까? 만년필 찾아? 내가 원하는 선물 여기 있어. 윤정이 서랍에서 만년필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태연의 유품이었죠. 재현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 케이스를 어디서 봤다는 듯이 형이 남긴 거야. 엄마 생신 선물로 준비했던 거래. 재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형수 처리 안 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었겠어요? 처리. 또 그 단어가 나왔어요. 탁자 아래 녹음기가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부회장님 발언 조심하시죠. 하지만 재현은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4년 동안 숨겨왔던 것들이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죠. 형은 모든 걸 가졌어요. 엄마 사랑도 회사도 예쁜 아내도. 전 뭐였는데요? 늘 형 그늘이었다고요. 그래서 빼앗은 거야? 형 목숨까지? 재현이 웃었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빼앗긴 뭘 빼앗아요. 원래 제 몫을 찾은 거죠. 그 순간 집안이 깜깜해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동시에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찢는 소리였죠. 뭐야 이게? 윤정이 당황했어요. 예상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재현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이었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그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할인이 창문 너머로 어두워진 집을 봤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어머님, 할인이 중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진실을 향해 달려가던 길에 갑자기 어둠이 내렸습니다. 함정을 파놓은 건 윤정이었는데 이제 그 함정이 누구를 향하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욕심 앞에서 혈육도 소용없다는 걸 윤정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경보음이 계속 울렸어요. 어둠 속에서 재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윤정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정전과 함께 어디선가 매캐한 냄새가 났습니다. 연기였어요. 1층 어딘가에서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뭐야 이게? 윤정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 대신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이 나간 거였죠. 연기가 빠르게 퍼졌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윤정은 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었어요. 무릎이 아파서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죠. 살려줘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파로 전기 사용이 많았던 날이었어요. 노후된 배선에 무리가 갔다고 말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윤정은 알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걸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눈이 따갑고 목이 타들어갔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밖에서 대기하던 할인이 창문 너머로 불빛을 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할인이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원에 있던 화분을 들어 창문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이중창이라 쉽게 깨지지 않았죠. 손에서 피가 났지만 계속 쳤어요. 쾅!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열기가 밀려왔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할인이는 무릉덩이에 겉옷을 적셔 뒤집어 쓰고 창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이 쏟아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할인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향했어요. 불길이 커튼을 타고 번지고 있었죠.
열기가 얼굴을 달궜습니다. 피부가 타는 것 같았어요. 그때 탁자 옆에 쓰러진 사람이 보였습니다. 윤정이었어요. 어머님, 할인이 달려갔습니다. 윤정의 얼굴에 검댕이 묻어 있었어요. 의식이 없었죠. 할인이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윤정의 코와 입을 감쌌어요. 연기를 덜 마시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윤정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흐릿한 눈으로 할인이를 바라봤습니다. 태연아.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할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할인이요. 정신 차리세요. 윤정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하지만 나갈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왔던 창문 쪽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었죠. 그때 할인이 윤정의 가방을 봤어요. 안에서 약통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혈압약이었어요. 할인이는 반사적으로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첩에 적어뒀던 그 약이었죠. 복용시간, 용량, 주의사항까지 다 외우고 있었어요. 어머님, 약 드셔야 해요. 지금 혈압이 올랐을 거예요. 약을 꺼내 윤정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물이 없어서 침으로 삼키게 했죠. 그 순간 윤정이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갈라지고 터진 손이었습니다. 4년 동안 고생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왜 날 살리려고? 윤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널 내쫓은 나를 왜?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기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님은 제 어머니예요. 태연 씨 어머니잖아요. 그 말에 윤정이 무너졌습니다. 도둑으로 몰아 내쫓은 며느리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하러 온 거였어요. 문이 안 열려요. 할인이 다른 출구를 찾았습니다. 부엌 쪽 작은 창문이 보였어요. 하지만 윤정을 그쪽으로 데려가려면 불길을 뚫어야 했죠. 할인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젖은 옷으로 윤정을 감싸고 불길 사이를 뚫었어요. 팔에 화상을 입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먼저. 어서요. 창문을 열고 윤정을 밀어냈어요. 밖에서 김 실장이 윤정을 받았습니다. 할인도 창문을 빠져나오려 했어요. 그 순간 천장에서 불붙은 나무가 떨어졌습니다. 할인의 어깨를 스쳤어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죠. 할인아.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김 실장이 윤정을 붙잡고 있었어요. 119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한 거였죠.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할인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의식이 없었죠. 할인아. 윤정이 달려갔어요. 무릎이 아픈 것도 잊고 뛰었습니다. 구급대원이 할인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맥박이 약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윤정이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차에 함께 탔죠. 차 안에서 윤정은 할인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4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고생한 손이었죠. 이 손이 자신을 살린 거였어요.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되뇌었어요. 할인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창백한 얼굴만 보였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인이는 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윤정도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나보다 할인이 먼저야. 제발 살려줘요.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평생 남에게 고개 숙인 적 없던 청담동 사모님이 바닥에 무릎 꿇고 오열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다가왔어요.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경보기가 인위적으로 차단된 흔적이 있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게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비닐봉지를 보여줬어요.
안에 작은 유리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학약품이에요. 이걸로 불을 낸 것 같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재현이었습니다. 형을 죽인 것도 모자라 어머니까지 죽이려 한 거였어요. 김 실장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윤정은 알았어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진짜 괴물이라는 걸요. 화재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을린 벽, 녹아내린 가구, 그리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긴 흔적들. 경보기 차단 장치에서 지문이 검출됐고 바닥에 떨어진 유리병 조각에서 화학약품 성분이 나왔습니다. 감사팀이 자금 흐름 보고서를 확정했어요. 4년 전 사라졌던 10억 원이 재현 라인으로 빠져나간 경로가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개인 계좌로 분산 입금된 뒤 해외로 송금됐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넘기는 손이 떨렸어요. 15년을 모신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었으니까요. CCTV 편집 파일의 메타데이터도 분석됐습니다. 조작한 사람의 접근 로그가 재현 계정과 일치했죠. 전자서명 기록, 접속 시간, 심지어 사용한 기기까지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숨기려 해도 흔적은 남고 지우려 해도 그림자는 따라다니죠. 윤정은 병원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눈가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죠. 할인이 아직 깨어나지 못했거든요. 복도를 지나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윤정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혹시 할인이 소식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매번 실망만 안고 다시 고개를 떨궜어요. 그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이 의식을 찾았습니다. 윤정이 벌떡 일어났어요. 무릎에서 뚝소리가 났지만 아픔도 있고 병실로 뛰었습니다.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죠. 병실 문을 열었을 때 할인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이마에는 화상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죠. 하지만 할인이는 윤정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깨어나자마자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며느리. 그 한마디에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주르륵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했죠. 내가 괜찮은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이렇게 됐는데. 윤정이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화상을 입어 붕대가 감긴 손이었습니다. 4년 전 국수집에서 봤던 갈라진 손등 위에 또 다른 상처가 생긴 거였죠. 우주 하늘이는요? 할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이들 걱정에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걱정 마. 내가 돌보고 있어. 밥도 잘 먹고 학교도 잘 다녀. 할인이 안심한 듯 눈을 감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진 않았습니다. 윤정은 그 옆에 앉아 밤새 손을 놓지 않았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서재현 씨를 체포하겠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경찰서로 갔어요. 조사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려는 거였어요. 형사 앞에 앉아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 손으로 내 아들을 고발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형사가 녹음을 틀었어요. 재현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은요, 죽을 때 죽는 거죠. 형수 처리 안 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었겠어요?
그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며 윤정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너무 컸거든요. 그날 오후 재현이 회사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재현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서재현 씨,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재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직원들이 복도에 늘어서서 지켜봤습니다. 부회장님이 살인범이래. 설마 진짜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가득했어요. 재현은 그 사이를 지나며 고개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려는 거였죠. 경찰차 앞에서 재현이 멈췄어요. 윤정이 서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증거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현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윤정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치매라더니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형수 내쫓으라고 소리 지른 거 어머니잖아요.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추하게. 윤정은 그 말에 온몸이 떨렸지만 재현의 팔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래, 내가 눈이 멀어 괴물을 키웠다. 그래서 내 손으로 널 치우려는 거다. 여전히 오만한 목소리였어요. 수갑을 찬 채로도 비웃는 듯한 눈빛이었죠. 있어. 윤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인이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팔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걸어오고 있었죠. 손에 낡은 만년필 케이스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요. 할인의 손은 붕대 사이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재현 도련님, 당신이 태연 씨 유품에서 가져갔던 2만년필. 태연 씨가 목숨 걸고 다시 찾아온 거예요. 엄마 생신 선물 안에 독사를 잡아넣을 증거를 숨겨놨다고요. 재현의 얼굴이 처음으로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태연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어머니를 지킬 마지막 칼날이었습니다. 할인이 형사에게 케이스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4년 동안 품고 있던 것을 내놓는 거였으니까요. 태연 씨가 마지막까지 지키려던 거예요. 형사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태연 씨가 남긴 백업 파일이에요. 회사 자금 흐름, 재현 씨의 수상한 거래 내역이 전부 담겨 있어요. 재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걸 어디서? 태연 씨가 죽기 전에 저한테 맡겼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습니다.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님께 전해달라고요. 그런데 전 쫓겨났잖아요. 4년 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4년 동안 반지하에서 굶주리면서도 이 증거를 지킨 거였습니다. 도둑 누명을 쓰고도 버린 거였죠. 윤정이 재현을 향해 걸어갔어요. 한 발 한 발이 무거웠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었으니까요. 내가 돈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버렸지만 이제는 아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경찰차에 타려다 말고 멈춰서서 윤정을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시뻘건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형은 죽어서 흙 속에 있고 사진 속에나 있는데 살아있는 아들은 제 손으로 감옥에 쳐넣으시네요. 죽은 형이 그렇게 대단하세요? 형이 죽을 때 저에 대한 정까지 같이 죽어버린 거냐고요. 재현은 실성한 듯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난 평생 죽은 형이랑 싸우면서 살았어요. 죽어서까지 어머니 마음을 다 차지한 형 때문에 난 평생 죄인이었다고요. 결국 난
당신한테 자식도 아니었어. 그저 형이 먹다 남긴 사랑이나 구걸하는 구걸꾼이었지. 재현의 목소리는 원망을 넘어선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결코 형을 이길 수 없다는 절망감이 도끼가 되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때 재현의 말을 끊고 경찰이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 봉투를 흔들며 다가왔어요. 서재현 씨, 헛소리 그만하십시오. 당신이 훔쳤다고 몰아세운 그 10억, 이미 당신 차명 계좌를 통해 해외 도박 자금으로 빠져나간 증거 다 나왔습니다. 하린 씨는 분유살 돈도 없이 쫓겨났는데 당신은 그 돈으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더군요. 윤정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를 도둑이라 믿고 미워했던 사년이 사실은 아들의 도박빚을 덮어 씌운 조작된 지옥이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던 눈동자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니, 재현아. 넌 형한테 진 게 아니라 내 안의 욕심한테 진 거야. 형을 죽이면 내 세상이 될 줄 알았니? 넌 그날 내 영혼까지 다 태워버린 거야. 윤정은 수갑찬 재현의 손을 차갑게 외면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 내가 눈이 멀어 괴물을 키웠다. 그래서 내 손으로 널 치우려는 거야. 이제라도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윤정의 단호한 뒷모습 뒤로 경찰이 수사 서류를 흔들며 재현의 마지막 희망을 꺾어버렸습니다. 서재현 씨, 당신이 형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그 10억. 이미 당신의 차명 계좌를 거쳐 해외 도박 자금으로 흘러간 기록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하린 씨는 10억은커녕 아이들 분유쌀 돈 10만 원도 없이 쫓겨났더군요. 윤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억을 가졌을 거라 믿으며 며느리를 미워했던 지난 4년이 사실은 재현의 탐욕에 노란한 시간이었다는 게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윤정은 경찰차에 타는 재현을 향해 나직하지만 서늘하게 뱉었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괴물을 키웠구나. 하린이가 반지하에서 굶주릴 때 넌 그 피 같은 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 소리를 질렀어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눈에 핏줄이 섰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윤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맞아. 그래서 망했다.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는 사람이다. 경찰이 수사 기록을 흔들며 재현을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서재현 씨, 당신이 형수에게 씌운 그 10억. 이미 당신의 차명 계좌를 거쳐 해외 도박 자금으로 빠져나간 기록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하린 씨는 반지하에서 굶주리며 애들 약값을 걱정할 때 당신은 호텔 카지노에서 그 피 같은 돈을 탕진하고 있었더군요. 경찰이 재현을 끌고 갔어요. 수갑찬 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재현이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죠. 그 눈에 원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린이 재빨리 부축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윤정이 힘없이 웃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하린의 혐의는 공식적으로 무혐의 처리됐어요. 검찰이 사과문을 보냈고 명예회복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4년 동안의 누명이 벗겨진 거였죠. 하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우주 치료비만 있으면 돼요. 윤정이 하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갚아야 할 빚이야.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큰아들 사진 앞에 섰어요. 만년필 케이스를 재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여러 번 놓쳤죠. 태연아, 엄마가 늦었다. 무릎을 꿇었어요.
사진 속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내 사람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내 동생이 그런 애인 줄 몰랐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주르륵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할인이랑 우주 하늘이. 내가 지킬게.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4년 전 그날처럼 하얀 눈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덮어버리는 눈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눈 같았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후회를 안고 무너지느니 이제라도 바로잡는 게 낫습니다. 윤정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한남동 대저택 정원에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어요. 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적막한 집에 생명의 빛이 들어온 것이었죠. 할인이 대문 앞에 섰습니다. 우주와 하늘이의 손을 양쪽으로 꼭 잡고 있었어요.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4년 전 도둑년이 어디서 내 아들 피 같은 돈을 탐내느냐며 등 뒤로 소금을 맞으며 쫓겨났던 그날의 공포가 문턱 너머에서 일렁이고 있었거든요. 엄마, 왜 그래요? 우주가 올려다봤어요. 할인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문턱을 넘으려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할인이는 결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몸이 먼저 거부하는 거였어요. 그때 윤정이 버선발로 뛰어내려왔습니다. 할인의 어깨에 조용히 겉옷을 걸쳐줬어요. 말없이요. 천천히 해라. 급할 것 없다. 이제 이 문턱은 너를 막는 벽이 아니라 너를 지키는 울타리가 될 거니까. 윤정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예전의 차가운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윤정은 할인이를 데리고 2층으로 향했어요. 아들 태연이 죽은 뒤 줄곧 닫혀있던 그 방 앞에 섰습니다. 삐걱. 문이 열리자 오래된 그리움의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먼지 쌓인 책상, 태연이 쓰던 만년필, 결혼사진까지 4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멈춰 있었습니다. 윤정이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할인이 4년 동안 반지하에서 몰래 적어왔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혈압약 시간, 무릎 연고 이름, 좋아하는 음식까지. 윤정의 손이 떨렸어요. 이 지옥 같은 4년 동안에도 너는 나를 걱정했구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짐승이다. 윤정은 갑자기 할인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할인이 붙잡으려 했지만 윤정은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더러운 돈 지키겠다고 내 새끼 살리려고 도망친 너를 내가 사지로 밀어 넣었어. 윤정은 자신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내 손 좀 봐라. 이 손이, 이 갈라지고 터진 손이 4년 동안 내 약 이름을 적고 있었단 말이냐. 윤정이 할인의 거친 손을 붙잡았어요. 핏발선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할인도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윤정을 껴안았어요. 고부의 통곡 소리가 텅 빈 방을 가득 채웠죠. 그때 우주와 하늘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앙상한 팔로 윤정의 목을 뒤에서 꼭 껴안았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 이제 할머니 하나도 안 무서워요. 윤정의 어깨가 멈칫했습니다. 처음엔 할머니가 마녀인 줄 알았어요. 엄마를 울리는 나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우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할머니가 나쁜 삼촌한테서 우리 구해줬잖아요. 할머니는 마녀가 아니라 영웅이에요. 윤정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진짜 많이요. 사랑해요. 평생 재벌가 안주인으로 살며 남편에게도
금지옥엽 키운 아들들에게도 듣지 못했던 그 말. 차가운 칼날처럼 살아온 그녀에게 누구도 건네지 않았던 그 온기 어린 말 한마디가 8살 손주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어요. 윤정은 우주와 하늘이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심장 박동이 자신의 가슴에 닿을 때마다 얼어붙었던 영혼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내 강아지들. 이제 아무데도 안 간다. 할머니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 손 안 놓을게. 윤정은 할인의 손을 끌어당겨 아이들과 함께 넷이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이어진 포옹은 4년의 겨울을 끝내는 봄의 시작이었어요. 잠시 후 윤정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60이 넘도록 평생 요리라곤 해본 적 없는 손으로 냄비에 물을 올렸어요. 할인이 도와주려 하자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말아주고 싶구나. 우리 태연이가 좋아하던 그 맛으로. 냄비에서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멸치똥을 떼는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4년치의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간은 싱겁게 해요. 태연 씨가 그랬잖아요. 할인이 말하다 멈췄어요. 남편 이름을 부르니까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그래, 싱겁게. 우리 태연이 입맛에 맞게. 식탁에 그릇 3개가 놓였습니다. 4년 전 항구에서는 한 그릇을 셋이 나눠 먹었어요. 아이가 허겁지겁 면발을 빨아들이고 할인이는 엄마는 배불러라며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각자 앞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온전한 한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우주야, 많이 먹어라. 이제 다시는 너 굶기는 일 없을 거다. 할머니가 약속해. 네. 우주가 크게 대답하며 면발을 후루룩 빨아들였어요. 그 소리가 적막했던 대저택을 채우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첫 입을 먹는 순간 윤정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항구의 눈발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여기 국수는 싱겁게 해요. 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식사를 마친 후 윤정이 할인의 손을 맞잡았어요. 할인아, 너는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너희들 사랑한다. 정말로. 평생 처음으로 입 밖에 낸 말이었어요. 그 말이 이토록 따뜻한 줄 윤정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돈은 쌓아도 사람의 마음은 못 삽니다. 겨울 바다 같은 오해를 녹인 건 10억이 아니었어요. 다 식어버린 국물 속에서도 서로의 끼니를 걱정했던 국수 한 그릇의 온기,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를 붙들었던 처절한 진심이었습니다. 저녁 윤정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태연이 첫 월급으로 선물했던 낡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수첩의 빈 페이지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눈물 섞인 잉크가 번져나갔습니다. 오늘 할인이 우주 하늘이가 돌아왔다. 태연아, 이제야 이 집에 사람이 산다. 따뜻하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눈처럼 날리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커튼을 살랑거렸습니다. 우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내년에도 국수 끓여줄 거예요? 그래.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할머니 살아있는 한 계속. 하늘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와, 할머니 최고예요. 윤정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4사람의 웃음소리가 대저택에 울렸어요. 모피 코트보다 따뜻한 진짜 가족의 온기가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모진 겨울바람 견딘 나무가 봄에 가장 고운 꽃을 피우는 법이지요. 며느리를 원망하며 쥐었던 낡은 만년필보다 시어머니의 약시간을 빼곡히 적은 며느리의 건강수첩이 더 강했습니다.
이 뭉클한 마음이 4년의 한을 녹이고 끊어졌던 천륜을 다시 이었습니다. 엄마 입맛에 딱이라던 아들의 말대로 끓여낸 싱거운 국수 한 그릇은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생 뭐 있겠습니까? 그저 내 식구 마주 앉아 밥 한 술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지요.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내신 어머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눈물 대신 고소한 행복 냄새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이 최고다라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께 큰 복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황금빛 사연 세상이었습니다.